네. 어휘론 부분 읽어보셨나요? 어휘론 형태소 그쪽만 읽었는데요. 형태소 3장. 예, 예, 형태소의 1번 그거 지금 형태소 부분만? 형태론의 형태론의 형태소하고 단어 유형하고요. 단어 유형까지. 네.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형태소요? 아니, 네, 뜻을 그냥, 가지는 가장 그냥, 최소 단위? 예, 예. 그냥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예. 책에 없는 예를 내용 들어서 없고요. 그러니까 이, 이해하신 대로. 이, 이 책 내용대로라면 일요일 같으면은 일요일 하잖아요. 그럼 빨강과 닫다가 빨강의 단어와 닫다의 단어가 두 개의 형태소가 되는 거고요. 또, 음, 또 뭐가 있었지? 그리고 학교 이런 거는 이 자체가 다른 의미가 더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단어 형성은 어떻게 되나요? 단어. 단어 형성은 여기는 뭐 실질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자립 형태소, 뭐 그런 형태소 구분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읽으신 부분 단어의 뭐였냐? 아, 단어요. 단어. 죄송해요. 그것도 다 완전히 못 읽고 지금 읽는 중인데요. 예. 그러면은 네.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단어가. 한국어에서는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좀 다른 게 한국어는 뜻이 하나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런 거를 구성한 잠하면 자다 하면 잠과 다가 해서 하나의 형식 그 형태소의 구성을 이뤄서 두 개 형태소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고 소화에서는 하나의 형태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다 이거는 다른 뜻이 더 들어갈 게 없으니까요. 네. 뭐 그냥 이 정도로 제가 읽었습니다. 어, 단어가 형성될 때 그 복합어랑 네, 단일어 두 개로 일단 나뉘잖아요. 단일어가 네네. 복합어는 또 전미사가 붙는 파생어랑 어근과 접두사가 붙는 거와 뭐 그렇게 둘로 또 나뉘고요. 예예. 수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읽어도 잘 모르겠다. 한번 같이 아, 읽으면서 예. 음, 아, 맛있다. 예를 들어 맛있다, 맛없다가 나왔었는데요. 맛있다 이거의 하나의 형태소인데 맛없다는 이 털기를 하는 걸 이거를 또 하나의 형태소로 봐서 이제 우리 어근처럼 어미가 되나?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어미처럼 네, 어미는 아니고요. 예. 그걸 이제 전미사라고 부르는 아, 네, 네. 어미는 또 다른 얘기예요. 소리가 왜 이렇지? 잡음이 어디서 나오나요? 네, 경순 쌤한테서 잡음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이게 그거야? 엄마 수업 시작했다. 조용해라. 다 들립니다. 연희 쌤. 자, 야. 승려 쌤하고 연희 쌤 이 책 네, 3장 읽으셨나요? 네, 읽었어요. 승려 쌤도 읽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책으로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 했던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아가 몸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머리에서는 어떤 의미, 뭐 우두머리 뭐 그런 뜻, 뭐 눈에서는 어떤 거, 코는 자신을 나타내고 목은 어떻고 위치에 따라서 그런 단어의 더 중심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은 이 책에 나오는 거고요. 이 책을 필요하시면 제가 경순쌤한테 이 책을 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복사해서 이 책은
어디서 살 수가 없어요. 예, 단종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복사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완벽 그 참고 문헌이에요. 근데 정말 참고할 만해요. 이 내용 자체가 수화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분이 단어들을 어원이 어떤 건지 연구를 하신 거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계에서는 어원 쪽에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게 많기 때문에 얻으면 좋은 걸 얻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책에 가장 이분이 제일 앞부분에 뭐를 해놨냐면 단어가 수화가 확장이 됐대요. 그래서 처음 뭐 1기, 2기, 3기, 4기, 4기 기간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럴 때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1기는 형성기라고 합니다. 1913년부터 1945년 어떤 기간인지 알겠죠? 13년부터 45년이면 딱 일제강점기예요. 그리고 2기는 해방이에요. 45년부터 63년까지예요. 그게 2기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한 어디쯤이다라는 것만 들으시면 돼요. 63년부터 83년까지가 3기예요. 그리고 83년 이후를 4기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책이 업데이트가 됐으면은 어떤 뭐 5기가 또 나올 테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88년이에요. 올림픽 때. 예. 그래서 아마 올림픽 전후로 뭔가가 나뉠 텐데 일단은 83년 이후로만 4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1, 2, 3, 4기를요. 이분은 어떻게 불렀냐면 1기를 형성기라고 불러요. 예, 수화가 형성됐다 이거죠. 그때 일제시대 때 어디죠? 어느 학교죠? 재생원인가요? 재생원이요. 예, 재생원에 그 천황폐하를 모시기 위해서 예, 황국 신민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한 학교에 모아버린 거예요. 그게 재생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구라는 수화에 대한 어원이 그 재생원에서 아시는 분 아시나요? 네, 네. 손 등으로 시각장애인이 친구 얼굴을 이렇게 손 등으로 만졌다. 그래서 이게 누군지 알았다. 그래가지고 누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이 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한국 농역사 영화 보시면 나와요. 그 이를 잡아줬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를 누가 잡아줬겠어요? 시각장애인 학생을 청각장애인 친구가 당연히 잡아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를 잡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그럴 때 나왔다 이렇게 외우면은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확장 1기라고 불러요. 확장이라는 게 이미 뭔가가 형성이 됐고 일제시대 때 들어온 그 수화도 있고 기존에 있던 수화도 있었겠죠. 근데 일본 수화가 유입이 돼서 그 얘기도 영화에 다 나와요. 농인들이 증언을 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영화도 같이 보시려면 모여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수화가 이렇게 역사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수화를 공부할 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누가 이 단어는 뭐야, 이 단어는 뭐야 이거 말고요. 그런 영화도 보고 책을 읽으면 수화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내가 이 단어를 외웠을 때 이 단어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폭넓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45년부터 63년까지가 2기인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확장 1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 2, 3, 4기를요. 또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까지도 얘기를 하세요. 자, 형성기 1기요. 13년부터 45년. 이때는 생활문화의 조명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생활문화의 조명. 생활문화를 반영한 단어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기 때는 확장 1기라고 하고 사회적 변화의 조명. 이때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해방 이후에. 그리고 3기는 확장 2기. 이때는 신조옥이라고도 하고 문화의 재조명. 이때 63년부터 뭔가가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83년 이후에는 전환기라고 해서 이때는 언어 생활의 조명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가 뭘까? 단어들을 보자고요. 단어들. 자, 1기 단어요. 1기면 언제요? 일제강점기. 그때 유입된 고유 수화 단어들을 보여드릴게요. 감자. 감자라는 단어. 고구마. 봄. 냉면. 달걀. 목공. 목공 이건 조각이고 목공 이걸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산. 색깔. 시골. 하인. 심부름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심부름, 하인.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때 유입이 됐고 이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분은 이제 옛날 그 수화책들 그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서 이게 그 전에 언제부터 쓰였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예쁘다. 팔다. 학생. 노력. 열심히. 노랑. 이런 단어들.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죠. 이런 단어들. 네. 그 다음에 2기 때 45년 이후에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50년에 전쟁이 났죠. 그때 이제 들어왔던 단어들, 간첩이라는 단어가 그때 생겼대요. 간첩. 그다음에 고아. 이해가 되죠? 고아라는 단어가 그때 전쟁통에 얼마나 고아가 많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단어가 생겼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그때 생겼고. 민주주의. 이게 중심이란 뜻이에요. 가운데 중자를요.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시는. 흰색 중간. 뭐뭐 하는 중이라는 수화를 하시면 돼요. 흰색. 저는 왼손을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게 편하니까. 네. 민주주의, 공산주의 저는 이렇게 써요. 방법. 희망. 이해. 전형. 커피. 이런 단어들이 요때 이제 생겼대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45년 이후에. 그리고 이제 3기 몇 년이죠? 63년부터 83년. 요때면 딱 이제 제가 71년생이에요. 그래서 저희 앞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그 뒤에 태어난 요때 제가 막 그때 이제 할인이라는 말이 할인. 그렇죠? 그다음에 출발. 그다음 핑계. 점잖다. 이웃. 그다음 이용. 자, 이용이라는 단어가 이때 나오는 거죠. 그 전에는 이 돈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거죠. 뭐 다른 걸로 썼겠죠. 근데 이제 이런 단어들이 그때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설명. 사다. 약간 경제 단어들이 좀 많네요.
변덕. 변덕을 이걸로 했을까요? 아니면 이걸로 했을까요? 뭐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보람. 이 돈 수형의 단어가 벌써 여러 개 나오네요. 미워하다. 그 전에는 미워하다를 어떻게 썼을지 참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지독하다. 지독하다를 이수한지는 알 수 없어요. 예, 굉장 지독하다. 아마 책 뒤에는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건의하다라는 수화가 있고요. 홍수, 뭐 이런 수화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사기는 딱 하나 있어요. 어울리다라는 수화. 자, 어울리다라는 수화는 나중에 나오는 수화인 거죠. 이렇게 지금 예를 몇 가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별로 단어들이 생성이 나는 거고, 자, 코로나 언제 생겼을까요? 1900이 아니고 2019년에 생긴 거잖아요. 그전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회상을 반영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문화를 반영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1기는 생활 문화의 상징화, 2기는 사회적 변화의 상징화. 그렇죠? 사회가 변했으니까. 그다음에 3기는 전통 문화의 재조명. 4기는 언어 생활의 재조명.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이게 누군가는 이렇게 단어들을 정리를 했고, 시대별로 그렇게 단어들이 생겨났고 쓰는구나 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떤 단어를 볼 때 이 단어는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쓰고 이게 나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활동하다가 죽고 역사성이잖아요. 언어의 역사성. 그것들을 이런 조어가 된 부분에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어떤 단어를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콧대가 세다 그러면 코를 이렇게 해서 자만이라는 거를 왜 코에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뉘앙스. 자, 이거를 읽으면 더 아마 힘들 거예요. 자, 여러 가지는 지금 이거는 약간 중간 부분이에요. 다 하나하나 다 이 책을 읽는 이 책 사실 처음에 읽기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사실 어려운데. 자, 여러 가지라는 수화가 있어요. 니은형의 수화래요. 니은형. 니은형 아시죠? 여러 가지 수화 아시잖아요. 자, 니은형 수형의 오른손을 가슴 앞 공간에서 왼쪽을 향해 엎었다가 손목을 돌리며 안팎을 짚어나가는 같은 쪽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 이런 의미인 거죠. 두 손으로 하죠, 보통. 그렇죠? 두 손으로 이렇게 하죠. 자, 이 수화가 자, 여러 가지 이 수화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이 뭔지 이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조동의 음운 구조는 지시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지시한 이 지시 있죠. 지시 이 동작을 가지고 수화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 어원적 의미는 저쪽의 지시를 상징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연희쌤이 생각이 나있어요. 그냥 다 몸짓으로 다 알겠어요. 지금 하시는 얘기를. 네. 수화도 필요 없어. 말도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하면 알아. 지금 지난주에 몰랐다가 맞아. 그때 그거 배웠어. 지금 이제. 이 수화어를 아니다의 반복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아니다의 반복으로 보는 견해가 있대요. 이분은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원적 의미를 분석하고 나면 그 진위가 저절로 밝혀진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즉 아니다의 조동에서
두 손가락의 위치가 안팎으로 자리 바꿈하는 의문적 변화는 피차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이렇게 바꾸면서 앞서의 위치를 부정한다고 하는 어원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한 거라는 거죠. 이거 아니고 이거. 그게 아니다라는 걸로 바뀐 거죠. 결국 여러 가지에서의 두 손가락의 위치는 아니다와 같이 반전되는 것이 아니고, 반전의 의미가 아니고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거였는데 이거로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는 두 손가락의 위치는 아니다와 같이 반전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위해서 안팎으로 기울어질 뿐이 아니라는 데서 앞서의 어원적 의미는 아니다라는 의미하고는 충분한 의문 형태론적 근거를 지닌다고 하겠다. 조금 깔끔하게 설명은 안 되네요. 아니다는 뒤집는다라는 얘기고, 여러 가지는 이것저것이라는 거죠. 네,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지시, 수화, 제가 수화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5가지 기준을 삼거든요. 이거는 학계에서 수화 5가지 모두, 제스처도 수화고 지시 수화도 수화다 이거죠. 이분은 이제 그 중에 지시를 활용해서 수화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지시 수화어, 그래서 2.1.2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되는데, 자리를 지정하는 수화어, 이 장소라는 수화 있죠. 이것도 지시로 보시는 거예요. 지시. 말이 되는 게 이웃이란 말이잖아요. 우리 집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집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곳, 여기에 있는 곳. 그쵸? 집 옆에라는 지시라고요. 지시. 그런데 이웃으로 쓰죠. 뭐 동네. 그래서 이웃. 왜냐하면 집 옆에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지시라고요. 지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곳이라는 수화는 지정형의 오른손을, 지정형이 이건가 봐요. 가슴 앞 공간에서 거꾸로 약간 누르듯 내려 세우는 것. 이래요. 누르듯 내려 세우는 것.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수화를 모르니까. 이 조동의 의문 구조는 특정한 자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그 어원적 의미는 지정된 위치를 상징화함으로써 장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유입 수어어인 곳은 유입된 거래요. 한눈에 보이는 작은 범위의 장소를 지칭하던 것에서 작은 범위의 장소를 지칭하던 곳에서 작은 마을, 큰 도시, 지역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그것은 다시 나를 기준으로 한 이웃을 지칭한다. 이 수화가 지시수화, 어떤 장소를 지시하는 곳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웃이란 단어 이렇게 이웃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화가 도대체 장소 곳곳 뭘까? 그렇죠? 지시수화어. 자, 지금이요. 모두어 편 양손을, 모두 모아서 편 양손을 가슴 바로 아래 앞쪽을 향해 나란히 한 채 동시에 아래를 2번쯤 눌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라는 수화요. 지금이라는 수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조동의 음운 구조는 수화자의 자리를 형상화하는 것이래요. 내가 수화하는 사람의 자리를 여기라는 뜻이죠. 여기. 그러니까 지시죠. 아까 장소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수화하는 사람의 나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나오지만 수화하는 사람의 hear라는 뜻이죠. hear라는 뜻이 이 수화 모양의 뜻이래요. 따라서 어원적 의미는 과거와 미래의 중간 지점을 상징화함으로써 현재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래를 눌러보는 조동, 이 동작, 아래로 누르는 조동은 원래 일본 수화어의 존재사 있다. 일본 수화에 이런 수화 있어요. 있다. 있다와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있다는 학교 교육에서의 수화 이용 초기 유입된 것으로서 학교 교육 때, 그러니까 일본 재생원 때 얘기겠죠. 유입된 것으로서 그 어원적 의미는 존재 확인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게 존재를 나타낼 때 일본 수화, 한국에서도 이거 뭐 있어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배웠죠. 네, 근데 실제로 많이 쓰나요? 있어 그냥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네, 근데 이렇게도 써요. 거기에 두었다라는 의미로 저는 쓰거든요. 존재 확인에서 비롯된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주로 복합 구성어, 단순어, 입니다. 입니다 할 때 이걸 입니다가 그거래요. 일본에서 갖고 온 이 있다라는 수화가 입니다예요. 입니다가 그런 걸로 쓰인대요. 와, 몰랐네. 저도 지금 배운 거예요. 입니다가 이 수용소에서 왔다는 거죠. 이거 쓰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일본 수화 두다, 있다라는 거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그때만 쓰고 사실 다른 때는 안 쓰니까. 근데 이 수화는 지시라는 거예요. 수화하는 사람의 여기라는 말이에요. 여기. 근데 실제로 의미는 과거랑 미래 그 중간에 현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어깨 뒤쪽이 과거고요. 앞쪽이 미래잖아요. 그런데 수화를 막 연구를 하면요. 이게 뒤바뀐 나라도 있대요. 재밌죠? 네. 네. 이게 미래고요. 이게 과거.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수화를 많이 이제 배웠던 분들은 이미 이쪽이 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이렇게 수화 쓰잖아요. 요즘 이렇게 쓰죠. 이 동작이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굉장히 간편하게 바뀐 거지만 이 동작이 원래는요. 과거, 미래가 합쳐서 요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네, 요즘. 네. 근데 홍남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요즘이 어떻게 미래도 요즘일 수 있냐. 네, 요게 요즘 아니냐. 요즘 최근이라는 말이니까. 그렇죠? 네. 이걸 많이 뒤로 하면 과거지만 이렇게 하면 요즘이란 말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 안 하세요. 홍남쌤은. 그것도 뭐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다 이렇게 요즘이라고 씁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를요. 고개를 볼이 어깨 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영어로 이제 CS라고 표현을 해요. cheek to shoulder의 약자예요. 그래서 고개가 이렇게 되는 동작을 요렇게 쓰면 최근이란 말을 할 때 CS 요런 비수지인 거죠. 비수지. 네, 손이 아니고 고개가 볼이 이렇게 되는 경우, 어깨 쪽으로 가는, 고개가 기울어지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주 가까운 과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돼요. 과거는 보통 이렇게 하고요. 아주 옛날이라는 의미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냥 옛날에, 그냥 과거에. 예.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좀 전에라는 말이 돼요. 좀 전. 그때는 고개가 약간 이쪽으로 쏠려요. 예, 우리 말로는 이제 쏠린다라는 고개가 어깨 쪽으로 쏠린다 정도로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명칭이 있다라는 거죠. CS로 나중에 알아두면 또 쓸 일이 있으니까 CS로 외우시면 이렇게 하는 수화들이 좀 있거든요.
한국 수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수어에도 이런 동작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오, 그렇구나. 우리랑 비슷한 그런 동작들을 다 수어에서 쓰고 그런 용어를 쓰고 있구나.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면 이제 좀 전에 그리고 요렇게도 하죠. 미리, 그렇죠? 어떤 현재, 이게 현재고요. 그 바로 직전에 현재 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벌어지고 나서 하지 말고 미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현재 이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요때는 이전에라는 의미가 강하고 이거는 그냥 과거인데 조금 전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이라는 말로도 뭐 요렇게도 요즘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과거는 모와 편 오른손 바닥으로 이미 다 설명했어요. 같은 쪽 어깨예요. 이쪽 어깨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과거하는 사람 없습니다. 같은 쪽 어깨 넘어 공간을 뒤로 비스듬히 넘겨. 예, 이게 과거라는 수화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이 조동의 의문 구조는 뒤, 지난, 여기가 지난 공간이라고 해요. 뒷공간을 지정하는 것을 형상해요. 그렇죠. 이것도 지시수화라는 거죠. 여기가 과거니까 과거를 여기라고 아까 곳은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편손으로 뒤를 가르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과거, 지난 공간을 지정할 때 형상한다. 따라서 이 어원적 의미는 뒤에 있다는 것을 상징화하는 것으로서 지난 시간의 자리를 지정 구성하는 것이다. 딱 말이 되죠. 지시수하고 과거를 지정하는 거다. 미래는 미래를 지정하는 거다. 이게 그냥 이게 아니고 미래라는 곳을 지정하는 거예요. 미래라는 거를 지정한다고요. 얘가 미래의 곳을 지시한다고요. 지시한다고요. 그래서 지시수화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곧, 지금, 과거, 미래. 요거가 자리를 지정하는 수화래요. 자리. 그렇죠? 자리잖아요. 어떤 자리를 지정하는 수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리키는 수화. 제가 이미 말했죠. 여러 가지라는 수화. 이게 가리키는 수화예요. 가리키는 거. 자, 나라는 수화. 아형으로 편 오른손 손가락으로 코나 가슴을 가리켜요. 코나 가슴을 가리키는 것으로 손바닥을 가슴에 대기도 한다.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조동의 의문 구조는 조자 방법을 형상한 것이다. 무슨 말이야? 따라서 이 어원적 의미는 상형 한자 스스로 자자를 상징화한 것으로서 나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어렵죠? 코를 가리키는 것으로 코비자, 코비자가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죠.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자, 코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를 이르던 수화어 이용 초기의 의문 표기가 수화 이후 수화라는 책에 이제 써 있어요. 수화라는 책 이후에 점차 손바닥을 가슴에 대는 것으로 바뀌었대요. 처음엔 이렇게 썼다가 나중엔 이렇게 썼대요. 앞에 것이 보편적인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게 보편적으로 나를 가르치고요. 뒤에 이거는 개성적인 나를 가르친대요. 와, 이게 의미가 다르대요. 어원적으로는 어쨌든 이분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네요. 개성적인 나 자신. 이건 보편적인. 와, 어렵다.
가슴에 손바닥을 대어 나를 나타내는 의문 표기 또한 있다. 있다. 이 수화와 관련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은 자신을 가르치는 것과 자신의 존재 확인이 동시에 나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동작이 이거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긍심이라는 말도 가슴에 네. 이게 나 자신이고 이게 그쵸? 자기 자신이 여기에 있는 거고 자긍심을 나타내는 거고 가슴에 이게 삐뚤어지고 이게 여기에 삐뚤어지기도. 예, 그러면 이제 자 의식이 뭐 깨지고 안 좋고 네, 맞아요. 이 가슴에서 했을 때 그런 의미를 뉘앙스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했을 때의 의미가 자기 자신, 아까 자긍심, 나 개성을 의미한다고 하면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수와도 그 위치로 그런 뉘앙스를 같이 전달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거랑 이걸 여기서 안 하고 뭐 여기서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뭐 여기서 했으면 좀 이상하지만 이게 위치에 따라서 그런 뉘앙스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하느냐? 그렇겠구나. 여기가 자기 자신의 개성 그런 걸 나타내는 자기 자아라는 의미라면 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를 그게 맞다, 틀리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그러면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농인은 아니지만 농인들의 그 생각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화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정신이라는 수화. 자, 정신.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가르쳐도 돼요. 생각. 이거를 일형의 오른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그 끝을 같은 쪽 옆머리에 두세 번 접촉하는 거. 이게 정신이라는 수화인데 이 조동의 의문 구조는 지시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지시하는 거죠. 머리를 지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라기보다는 이제 따라서 이 어원적 의미는 머릿속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머릿속이라는 뜻이래요. 머릿속. 머릿속을 지시함을 상징화함으로써 정신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수화어는 머리, 생각과 같은 어족에 속하는 수화어이면서도 의문 표기에서 다르다. 즉, 머리의 단순한 지시이고 생각이 머릿속의 작용을 상징화한 것과 비교해 보는 것으로 그러한데 정신이 바로 그 머릿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머리, 정신, 생각. 이 정신이라는 수화는 제2기 이후에 이용됐대요. 2기 언제? 해방 직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일본 수화어가 정신을 마음으로 상징함으로써 속마음과 이어져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정신은 머릿속의 상태를 지시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다의 의문 표기가 머릿속을 바로 잡는다. 머릿속을 바로 잡는다. 라는 의미래요. 이게 머릿속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화가 뭐지? 머릿속을 지시를 하는 거고 머릿속을 뉘어 있는 거를 세우는 거죠. 그게 정신 차리다 라는 수화에서 그 수화를 그렇게 쓰니까 그 수화가 왜 그렇게 써? 정신을 바로잡는구나 라고 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릿속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지시한다면은 이렇게 했거나 했겠지만 보통 여기를 하고 그리고 정신. 하여튼 요 위치 머릿속이라는 뜻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각이라는 수화. 기억형의 수화를 오른손 가슴 앞공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두세 번 아래를 찍는데요. 각각. 이 수화 지금 쓰나요? 보신 적 있나요? 처음 보나요? 각각 이거 쓰죠? 이거. 근데 옛날에 이거 썼던 것 같아요. 저 이거 어디서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안 쓰는 수화 같습니다. 이 조동의 음운 구조는 지정 지시를 형상하는 것이로 여기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그 어원적 의미는 하나하나의 지시를 상징화함으로써 각각 일일이라는 뜻으로 쓰인대요. 이 수화어는 3기 전후에서 조어됐대요. 수화의 방법적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조어 당초의 수형은 지문자 우와 같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란 어렵지 않다. 처음에는 이렇게 썼을 거래요. 각각을, 옛날에는 각각을 이렇게 아주 초기에는. 근데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각각을 이렇게 쓰죠. 지금은 이렇게 쓰죠. 이 수화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 수화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이 드신 각각이라고 옛날 썼냐. 그런 수화가 있었대요. 자, 요게 지시예요. 지시로 만든 수화인데 저는 추가로 지시 수화를 전에 한번 설명했죠. 모두 알아. 그렇죠? 모두 안다라는 거를 지시로 모두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거는 사실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하면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단어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이거는 단어로 보기는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도 없어. 그렇죠? 하나도 없어. 이때도 1이라는 거를 1이라고 1 없어 이렇게 안 하고요. 얘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내가 다 봤는데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게 이게 지시가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이런 동작 지시를 통해서 수화가 만들어졌을 때 이 동작은 도대체 뭐지?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시에서 왔다라는 정도만 알면 단어를 외우기가 좀 더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요. 화요반은 제가 거짓말 썰픈 날이에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도움이 되시면 그냥 그러시라고. 제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지시수화, 그 다음에 상형수화. 자, 이거는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문법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상형수화어라고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데 한자 이용의 상형. 한자라는 단어, 그리고 뭐 월요일, 달, 인삼. 그러면 과정의 재현을 상형했다. 뭐 특성의 상징적 의미.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수계열의 어원적 의미. 요거는 이제 포합어, 포합 수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일단은 한자 이용의 상형. 이해가 되죠? 한자를 갖고 와서 수화로 쓰는 경우 이 산이라는 게 이게 매산자잖아요. 매산자. 요게 어떤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갖고 온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월요일. 자, 월요일은 이거 뭐일 것 같아요? 뭐를 형상화했어요? 달, 그렇죠? 달. 이게 달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달을 이렇게 하면 달 모양을 그린 거예요. 예. 자, 집게형 수형의 오른손 장지 끝을 오른쪽 오른손 장지 끝을 오른손 입가에 댄 채 월요일이 이렇게 써요. 옛날은 식지가 어느 거죠? 장지가 장지가 엄지네. 장지가 엄지예요? 혹시? 네, 장지가 엄지네요. 엄지. 식지가 검지예요? 식지는 검지 맞죠?
아, 이게 한자로 막 쓰니까. 자, 식지를 웃입술을 따라 왼쪽 입가에서 반원을 그리며 이거예요, 이거. 반원을 그리며 달 모양을 여기다 그리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 이게 입 모양을 이렇게 해서 달 모양을 입에 그린다는 거예요. 이 동작이 이게 뭐야? 달 모양을 그렸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한자, 월이라는 한자, 월이요. 물론 이제 한자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 옛날 모양 보면 이렇게 해서 가운데 딱 점 찍지 않아요? 예. 그 이렇게 달 모양, 초승달 모양을 이렇게 그리는 동작이에요. 이게 실제로 일본 수화에서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일본 수화 월요일이요. 월요일이 월자를 쓰는 수화 월자를 이렇게 써요. 월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월자를 써요. 네, 일본 수화는 네. 일본 수화 제가 그거를 이따 쉬는 시간 있으면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일본도 이렇게 월요일 쓰거든요. 이것은 2기 초부터 2기요. 1945년 그때쯤 초부터 이용을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 수화어래요. 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달 모양을 상용화한 것이지만 월요일은 음운 구조가 그것과 달라요. 입술과 관계 때문이래요. 여기서 달을 나타내는 한자는 일반적인 달과는 다른 의미의 육체적인 그런 거구나. 입술에서 연상되는 달 모양을 상징함으로써 달과는 구별돼서 쓴대요. 심오한 뜻이 있는 거네요. 그 입 모양을 입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 모양에서 하는. 자, 인삼은 Y형 수화의 왼팔을 세우고 오른손등을 그 팔꿈치에 왼팔을 세우고 오른손등을 그 팔꿈치에 대었다가 모아 쥐었던 손가락을 탄력 있게 옛날에 인삼을 뭐 이렇게 썼나 봐요. 뭐 이렇게 썼나 봐요. 뭐 완전히 다른 동작이거든요. 사람하고 뿌리를 나타내는 사람 뿌리 말된다. 사람 뿌리라는 거지. 사람 뿌리. 인삼. 뭐 이렇게 썼나 봐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 동작은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어쨌든 왼손은 Y를 썼대요. 그리고 뭘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인 산뿌리 아마 이렇게 썼나 봐요. 인삼을. 예, 옛날 써요 지금. 이 책이 3기 이후 이용했던 수화래요. 지금 어떻게 써요? 이걸로 쓰죠.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걸 써야 돼요 이제는. 인삼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미쳤다 그러는 거죠. 근데 재밌지 않아요? 말 되지 않아요? 인삼? 사람의 뿌리? 와, 사람 뿌리? 이상한데? 사람과 뿌리를 나타냄으로써 인삼을 구성하는 것이다. 인삼이 이렇게 생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몸통이. 이는 모양도 많이 있어요. 자, 인삼이 한자의 이용과 관련을 짓게 되는 것은 그 구성소의 자의 때문인데 사람인과 뿌리를 통해 의미적으로 형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삼으로 달리 불리울 만큼 인체와의 밀접한 관계와 뿌리의 묵은 정도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용어 등으로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김채갈 교수님 만나서 물어봐야 돼, 이런 거. 찍어서. 재밌죠? 그런 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느낌이 오면서,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많은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게들이 많아요. 이걸 보면서 자, 이거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거 조금 하고 그다음에 자, 이거의 3장을 봅시다. 자, 형태론을 보면 수화 단어들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져 있고 이런 구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면 수화 단어를 외울 때 도움이 돼요. 처음부터 이 문법을 조금 알고 배우는 거랑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단어들을 배웠잖아요. 근데 문법 책을 통해서 그거를 정리를 한번 싹 하는 거죠. 이 책을요, 지금 엄미숙 선생님이 충정로에서 강의를 하세요. 제가 제 지지난달에 수화를 2달 동안 이 책을 배웠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근데 낮에는 저는 이제 저녁에 배우고 낮에는 농인들한테도 이 책을 가르친대요. 그러면 농인들도 그래? 끄덕끄덕한데요. 농인들한테도 자기 본인들의 언어의 문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일리가 있는 거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모국어는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그렇죠? 엄마한테 쫙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쌓여 있는데 그 문법들을 초등학교 때 안 배우죠. 그렇죠? 중학교 가서 문법에서 배우잖아요. 국어 시간에.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개발세발이라고 말을 하면 이건 틀린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죠. 노인들도 이 문법책을 이제 배우면서 그랬구나. 근데 이게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아서요. 이게 이렇게 뒤쪽에 가다 보면 이렇게 뒤에 이런 표시가 있는 글들이 있어요. 이거는 논란이 아직 있어. 라는 의미예요. 네. 이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더 연구를 해야 돼.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각 장마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 그럼 이제 더 연구를 해서 잘 구분을 해야겠죠. 자, 형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 노인 선생님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간 동사를 설명하면서 통사적 공간, 이걸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통사적 공간이 통사론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고는 전혀 다른 그게 거예요. 헷갈려요. 노인 선생님이 자, 공간 동사를 하면서. 한자로 적어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통사론 공간 아니, 한자로. 근데 본인이 통사적 공간이라고 적더라고요. 그 채팅창에. 갑자기 이제 나는 헷갈리는 거지. 노인이 공간 동사를 설명하는데 왜 갑자기 통사적 공간이 나오지? 이런데 여기에 말하는 이게 그거를 말하나? 이제 저도 이제 헷갈려서 이거 오늘 여쭤봐야지 하고. 그 통사적 공간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통사로는 뭐냐면 문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장. 네. 문장을 만드는 거를 통사라고 부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통사적 공간이란 얘기는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계속 쫓아다녀. 뭐 추군 뭐 이거죠. 끝까지 야 좀 만나줘.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네. 공간이 어떻게 돼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 쪽으로 와서 여자를 이렇게 추근추근하는 그 동작, 이 왼쪽 오른쪽 이거가 문법적으로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뉴스에서 한국은 한국 한 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뭐 일본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 이렇게 이겼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이긴 거예요? 이쪽 한국이 일본 팀을 이긴 거잖아요. 처음에 한국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일본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이 공간이 문법적으로 의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통사적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통사적 공간만 있나? 그렇지 않으니까 통사적 공간이라고 부르겠죠. 자, 공간은 그러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실제 공간,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적 공간. 그렇게 나누시면 하나는 실제 공간이고 그 통사적 공간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 실제 공간도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지죠. 자, 일단은 통사적 공간이라는 말은 문법에서 쓰는 공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한국이라고 하고 지칭하는 여기가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한국으로 쓰인다 이거죠. 네. 그리고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이 계속 흘러요.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예? 무슨 얘기? 이 노래 아시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 사랑이 계속 퍼져. 그러면은 이 동작이 주다를 할 때는 원래는 이렇게 주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생산적 수화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요. 이게 사랑이 가는 거를 그리는 거예요. 네. 사랑, 너,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그러면 그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노래 번역을 하신 분이 있죠. 네. 강원도 쪽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수화를 하셨어요. 그 노래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다들 보셨을걸요? 홍남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당신은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목적어인지 주어인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고? 당신은 뭐지? 그러면 여기는 너는 있고, 이 사람들은 또 뭐지? 네. 너희 입장에서는 얘는 뭐고 너는 뭐고, 도대체 이 문장이 뭐지? 문장을 한글로 바꾸면 이해가 되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상한 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생산적 수화. 이게 통사론적 공간이라는 거예요. 네. 생산적 수화를 쓸 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게, 그런 공간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적 수화를 쓰다 보면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공간을 나눠서. 이게 두 군데만이 아니고요. 이렇게만도 아니고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뭐 세 군데 놓을 수도 있고, 이제 세 나라가 나왔으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웠어요. 누가 언제 주도권을 잡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여기 저기 막 놓을 수 있어요. 엄청 많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과거에 이제 역사도 공간, 뭐 역사 이렇게 공간을 두고 위에서 내려오는 공간,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공간이 되나요? 예문을 좀 더 정확하게. 역사를 얘기할 때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거든요. 그런 것도 공간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사람적 공간이 아니에요, 그건. 네. 그렇네요. 근데 역사를 설명을 할 때 여기에다가 옛날 과거를 뒀다면 과거의 그 시점, 아까 지금 지시수화처럼 과거 그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사실 이 수화도 이거는 옛날이고요. 이게 점점 내려온 거거든요, 역사라는 단어가. 사람이죠. 사람들이 쭉 이렇게도 쓰죠, 수화를. 그렇죠? 이렇게, 이게 역사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쭉 지나온 자취? 그래서 역사를 배우면 뭐 미래를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역사를 살펴보면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역사를 쭉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게 과거고 그 역사를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거 아니, 있죠. 통사적 공간을 말할 때 아까 ABC 공간을 두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비교할 때, 그러면 이제 뭐 고구려 역사를 비교할 때도 이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건지, 이제 역사적인 시점에서 보면 위에 공간과 이 밑에 공간을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위의 공간을 더 과거로 보고 이게 더 현재로 보시면, 왜냐면 이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죠. 옛날 과거, 이게 최근 과거, 역사. 그러면은 이것도 통사론적 공간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을 이렇게 위치를 놓고 설명하는 거죠. 학생들 가르칠 때 잘 쓰시면 되겠네요. 저기 사회 그 농인 선생님 중에 역사 비교하는 건 계속 위에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항상 비교할 때. 그래서 저렇게만 해야 되는가 했는데 오늘 이제 통사적 공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시나요? 지금 한 얘기가? 네. 자, 84쪽 봅시다. 경순 쌤이 읽어주세요. 삼장 삼장 형태론 언어에서 의미를 가진 채소 단위를 형태소라 하고 이 의미의 채소 단위들이 단어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를 형태론이라 한다. 이 장에서는 한국 수어 형태소의 개념과 유형, 단어의 유형, 단어의 형성과 변형 등 형태론 분야의 주요 주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거를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지난 시간처럼 뭐 수화가 5개가 있어 라고 이렇게 표로 하면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글로 읽으면 이게 뭐 이게 그거 갖고 이해가 정리를 하셨어. 뭐예요 이게? 정리를 하셨네. 이렇게 그걸 파워포인트로 해서 절 주세요. 아니면 연희쌤이 발표를 해. 다음 시간에 형태론 뭐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각자 읽고 발제를 하는 거예요. 발제. 아시죠? 발제 뭔지? 미경쌤 무슨 말인지 알죠? 각자 요약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네. 좋죠?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조금만 하고 시간 11시까지만 합시다. 30분 더 할게요. 이미 형태소는 다 알고 계세요. 네. 형태소는 수화로 어떻게 해요? 이 형태소라는 수화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만약에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보카도라는 수화를 만들어 보세요. 아보카도라는 수화는 한국에는 아직 없어요. 근데 농인 요리사가 있어요. 제 아는 농인 요리사가 아보카도라는 수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보카도라고 읽혀요. 야, 이거 갖고 와. 그러면은 아보카도 갖고 올 수 있어. 보세요. 그쵸? 영어쌤, 하잖아요. 자, 다시 할게요. 이해되시죠? 아보카도 뭔지 아시잖아요. 예, 다 드셔보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거. 미경쌤 어때요? 아보카도. 말 되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칼로
요 동작까지만 하면 진짜 아보카도잖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단어를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형태소는 5개죠. 수향, 수동, 수위, 뭐죠? 비수지 해가지고 형태소는 5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옛날에는 형태소가 3개인가? 였어요, 처음에는. 석동일 그분이 쓴 거. 처음엔 적었는데 지금 이제 5개로 정해졌어요, 웬만큼. 더 이상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개가 있어. 근데 수화야. 수화를 만드는 구성 요소 5개, 형태소라고 부르면 어떨까? 예. 만약에 이 유튜브가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고요. 농인들도 다 봤어. 그다음부터는 야, 어디서 형태소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면 이게 형태소라는 단어가 굳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형태소라는 단어는 수화는 없어요. 형태소, 수화 만들 때 포함되는 여러 가지들 요 정도로 표현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잠정 그냥 이렇게 임시로 쓰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구자가 아니고요. 수화 이렇게 하잖아요. 수화, 한 손으로는 수화를 만드는 5가지 요소라는 의미죠. 네, 자, 5가지예요. 그 형태소가 5개예요. 뭐뭐 있는지 밑에 나오죠. 그래서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거예요. 수형, 수위, 수동, 수양, 소소로서 그 자체 수향은 소소로서 의미가 없으며 소들의 합쳐서 소를 만든다. 뭐 무슨 말이야 이게 또. 자, 이거 누가 정리했어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자, 고맙다라는 수화가 있는데 이 고맙다라는 수화를 얘를 분리가 안 된다 이거죠. 고맙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야지 다르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그냥 고맙다라는 수화예요. 왼손을 엎어놓고 손등을 오른손 우세손이 한두 번 친다. 요게 하나의 단어잖아요. 얘를 나눠가지고 뭔가 활용하는 거는 없죠. 그렇죠? 요게 그냥 감사하다라는 수화예요. 예. 근데 일요일은 2개의 형태소가 합쳤다는 거죠. 이거랑 빨강이랑 닫았다가 합쳐서 이거는 이제 이 수화의 반대예요. 아시죠? 이거는 가래라는 수화고요. 가래. 설명 다 기억나시나요? 가래. 무슨 가래? 가래요, 가래. 인터넷 가래요? 아니요. 저기 옛날에 삽 큰 거. 삽 엄청 큰 거. 이렇게 여기 끈 맨 거. 이렇게 해 가지고 큰 삽인데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근데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나무로 돼서 이렇게 푸는데 양쪽에 끈이 있어요. 그래서 3명이서 한꺼번에 땅을 파요.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파죠. 근데 옛날에는 가래라는 게 있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 가래, 제가 유튜브에는 그 사진을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옆에. 네. 가래라는 수화에서 일이라는 수화가 나온 거예요. 이게 가래를 그리는 거예요. 가래는 크거든요. 일반 삽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삽이고 이건 가래고. 어쨌든 일이라는 수화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시면 가래를 보시면 왜 이 동작이 가래인지를 알아요. 일이 됐는지를 알아요. 왜냐면 땅 파려면 옛날에는 힘들었잖아요. 제일 힘든 게 땅 파는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가 그냥 이렇게 농사 짓는 땅 파는 게 아니고 그 웅덩이 정도를 파려면 사람 손으로는 힘든데 삽을 갖고 왔는데 삽이 엄청 큰 삽을 갖고 온 거죠. 가래가 일단 나타나면 뭔가 일을 하는 거야. 가래를 보시면 알아요. 가래가 얼마나 큰지를 보시면 그걸로 땅 파보시면 저도 안 파봤는데 땅 파보시면은 이게 일의 시작으로 일이라는 상징을 이걸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게 일이에요, 일. 근데 일을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이고 휴교고 휴일이고 문 닫는 동작이지만 이거에 반대예요. 이거는 일을 하는 거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빨간데 빨간 거는 뭐냐면 달력에 빨간 숫자요. 당연히 시각적으로 빨간색이니까 빨강인데 문 닫아 일 안 해. 결석이라는 수하죠. 그죠? 빨강 문 닫아. 그게 일요일인 거예요. 공휴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옛날에는 근데 쉬우면 이렇게 하잖아, 쉬다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공휴일을 이렇게 쓰면은 쉬는 날이지만 이거는 어떤 동작이에요? 일을 안 하는 동작인 거죠. 이게 일을 하는 동작이잖아요. 그거에 아. 반대말이잖아요. 아, 일을 내려놓으니까. 아, 쉬다는 왜 이게 쉬다 하냐? 야, 이거는 이제 일을 내려놓으니까 그럴까? 내려놓다라는 네. 지금 이 단어는 이제 나중에 이거 할 때. 자, 요거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랑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일요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물론 이제 생략을 해서 일요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요일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잖아요. 바싹 붙이잖아요. 얘하고 얘는 동시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단어인데 두 개의 형태소를 갖고 있다. 예. 그래서 형태소 뒤에 가면은 빨강과 닫다, 형태소 빨강과 형태소 닫다가 결합한 단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소의 유형 가면 이제 이게 뭐 실질 형태소냐, 의존 형태소냐 그런 얘기도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걸 누군가가 발표를 하겠죠.